자, 1차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1차 합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얼마든지 지금부터 남은 기간, 시간은 충분합니다. 절대 시간이 부족해서 올해 합격을 못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다만, 이게 뭐 한 달 만에 잡아낼지 아니면 뭐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전체적인 흐름, 제일 중요한 건 흐름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이게 분목별로 보면 하나하나를 쪼개서 보면 이게 전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공부를 해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보면 하나의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잡을 때까지 그게 이제 저는 조금 머리가 나빠가지고 저는 그 흐름을 잡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계속 헤매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그 흐름을 딱 잡고 나면 그때부터는 문제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 흐름을, 하나의 일관되는 흐름을, 그걸, 물론 이제 개인 차는 있을 겁니다. 일주일 만에 잡는 사람도 있을 거고, 2주일 만에 잡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같이 한 달 걸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혹시 저보다 더 머리가 나쁘든지, 아니면 아예 게으르든지, 그러면 뭐 2달이 지나도 흐름을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개인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흐름을 잡고 보면 이게 분목이 아무리 늘어나도 문제될 게 없겠구나,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은 종합위험. 종합위험이라고 뭘 했습니까? 뭘 종합위험이라 한다고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종합위험. 종합위험으로 인해서 수확이 감소된다는 겁니다. 수확 감소를 보장하는 밭작물입니다. 밭작물을 오늘 전부 다, 물론 이제 오늘 여기에서 웬만큼은 다 잡습니다. 다 잡고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게 뭡니까? 종합위험은 종합위험인데 생산비를 보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아마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 밭작물 중에 생산비 보장이 나올 겁니다. 이제 생산비 보장에서는 뭐 고추하고 메밀, 브로콜리 몇 가지가 있는데 생산비 보장에서는 고추를 꼭 아셔야 됩니다. 고추하고 뭐 메밀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네, 고추, 메밀. 그런데 이제 실제 밭작물에 있어서는 오늘 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밭작물에서 여기서 하나만 빠진다고. 뭐가 빠진다고요? 고추만 빠져 있습니다. 고추는 다음 시간에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분목은 양파. 그런데 항상 양파 뭐 있지? 마늘이 항상 같이 다닙니다. 양파, 마늘. 이건 늘 같이 붙어 다닙니다. 또 실제 조사하는 방식도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라면 아주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습니다. 양파, 마늘은 그냥 거의 갖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양파, 마늘이 있고, 그 다음에 고구마. 또 고구마 하면 늘 붙어 다니는 게 뭡니까? 감자. 예, 고구마, 감자, 이게 고황작물 아닙니까? 그래서 고구마, 감자가 늘 붙어 다닙니다. 그런데 감자가 작년까지만 해도 감감했거든요. 감감. 봄 감자, 가을 감자, 요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이 고랭지 감자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랭지 감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자라면 봄 감자, 가을 감자, 고랭지 감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하고 콩하고 양배추. 이런 정도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양파, 마늘, 고구마, 감자, 옥수수, 차, 콩, 양배추. 그렇지? 그런 정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뭐 제일 먼저 할 거는 당연히 이제 농협에
뭐 사고 접수가 되었을 겁니다. 사고 접수가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나가서 정말로 그게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인지 아닌지 그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뭐 이거는 꼭 어느 과목이든지 이게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제외하고는 어떤 품목이든지 이미 사고 접수가 된 이상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입니다. 그런데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는 하는 게 뭐냐? 이게 정말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건지 아닌 건지.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면 조사할 필요가 없지. 추가 조사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판단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그 보상하는 재해 여부는 뭐로 판단을 해야 되느냐? 기상청 자료, 또 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그 다음에 그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또 그 피해 지역의 그 농지를 촬영한 사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로 그 피해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맞지 않은지를 제일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피해 내용의 피해 규모, 피해 내용에 따라서 추가 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그것에 맞는, 예를 들어 뭐 나가 보니까 마늘 조사를 나가 보니까 마늘이 형편없이 그냥 파종을 해놨는데 출현해 있는 주수가 뭐 그냥 표본과 몇 군데 보니까 그냥 뭐 아니 할 말로 이 이제 표본 구간을, 마늘에 있어서는 표본 구간을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8주, 그러니까 이게 일항 길이 방향으로 8주하고 그 다음에 일항폭이라 할 때는 두둑폭하고 뭘 더하는 겁니까? 이거는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입니다. 그래서 두둑폭하고 고랑폭을 합쳐서 일항폭이라 하는데, 그럼 뭐 일항폭을 재보니까 1.6m라 합시다. 1.6m. 자, 일항폭이 1.6m고 이 8주의 간격을, 마늘이 8주가 있단 말이에요. 8주 간격을 자로 재보니까 그게 한 80cm. 80cm 같으면 0.8m 나가지. 그러면 자, 8주, 그러니까 실제는 8주의 간격을 가지고 조사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또 한 가지가 뭐 있습니까? 1m.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8주 또는 1m 이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m로 고정이 되어버렸습니다. 8주 또는 1m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8주를 조사했을 때는 이게 한 주당 간격이 10cm라면 0.8m가 되겠지. 8주 같으면 1m 같으면 몇 주가 들어있을 거예요? 10주가 들어있겠지. 1m라면 지금 8주가 80cm라는 것은 주당 간격이 10cm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1m 같으면 10주가 보통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로가 1m고 세로가 1.6m라면 그러면 표본 구간 하나의 넓이가 요 경우에는 1.6m가 나올 거지. 8주를 계산했다면 0.8 곱하기 1.6이 될 겁니다. 지금 표본 구간 하나의 넓이가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그러니까 8주로 했을 때는 요거 곱하기 요겁니다. 1m로 했을 때는 1m 곱하기 1.6. 그러니까 계산은 1m로 하면 더 편하지. 계산은 1m가 더 편한데, 요거는 실제 우리가 표본에서 마늘을 캘 때 8주를 켜는데 요거는 몇 주를 켜겠습니까? 10주를 켭니다. 조금 더 힘이 듭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계산은 요게 더 편합니다. 우리 요걸로 가봅시다. 요걸로. 그러면 표본구간 하나의 넓이가 1.6 제곱미터가 되지. 그러면 우리 그 면적이
이제 물론 적은 경우에는 표본구간을 4개만 잡을 수도 있고 4개, 5, 6, 7개, 8개 요리 잡을 거단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우리 표본구간이 5개라 합시다. 표본구간이. 그러면 표본구간 전체의 넓이는 얼마가 나옵니까? 8제곱미터가 되겠지. 1.6 곱하기 5를 하면 8제곱미터가 됩니다. 요게 표본구간 전체의 넓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표본구간 지금 하나가 1.6제곱미터입니다. 예를 들어 재파종 대상이냐 아니냐를 간다면 마늘을 재파종하기 위해서는 그게 표준 출현 피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늘 재파종에서는 표준 출현 피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출현 피해율은 뭐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기준되는 마늘은 이게 표준 출현 피해율이라는 것은 그게 10R를 기준으로 합니다. 10R라는 것은 제곱미터로 할 땐 10R가 얼마라고요?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10R. 1000제곱미터입니다. 1000제곱미터당 가장 기본적으로는 3만 주가 파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3만 주가 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조사를 나가면 보통 기본적으로는 한 4만 주에서 5만 주 사이로 나옵니다. 그런데 4만 주에서 5만 주 사이로 나오는데 3만 주 미만으로 나왔다는 것은 뭔가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준적으로 출현해야 될 그 주수보다 많이 적게 출현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그 재해가 영향을 미쳤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R당은 3만 주가 출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표준 출현 비율은 3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3만 마이너스 출현 주수 10R당 이 10R당입니다. 10R당 출현 주수. 이걸 뭐로 나눕니까? 3만으로. 이렇게 해서 표준 출현 비율을 구할 건데 그럼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 3만 원 이미 벌써 다 기억됐다 그지? 뭐만 알면 됩니까? 10R당 출현 주수만 알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조사하는 것도 이걸 조사하는 겁니다. 재파종에서 조사할 거는 요겁니다. 이거 말고는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1000제곱미터당 몇 주가 출현했느냐? 지금 이걸 보자 했지.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어차피 우리가 그럼 1000제곱미터 전체를 다 일일이 그걸 세고 다닐 거냐?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표본을 몇 개를 정했다고 여기서는 표본을 5개를 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5개의 그 표본이 선생님 그럼 이게 표본구간이 5개가 전부 다 넓이가 똑같이 1.6이 나옵니까? 물론 그거는 재봐야 알겠는데 전부 다 나가보면 요즘은 전부 다 기계로 파종을 합니다. 기계로 파종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합니다.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똑같이 그냥 이렇게 줘버립니다. 1.6제곱미터로 줘버립니다. 그러면 좋은 그대로 하면 돼. 그리고 문제를 쉽게 낼 때는 표본구간이 5개인데 그 5개의 전체 넓이가 8제곱미터다. 이렇게까지 줍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할 게 뭐냐? 1000제곱미터에 몇 주가 출현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1000제곱미터를 바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1제곱미터에 출현되어 있는 게 몇 개냐? 1제곱미터에. 그러면 1제곱미터에 출현된 걸 알면 거기에 뭘 곱하면 됩니까? 1000만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1제곱미터에 자 우리 지금 표본구간 하나가 1m 곱하기 1.61 해가 1.6제곱미터를 했습니다. 여기에 한 14주가 이거 그냥 제가 주는 겁니다. 자 14주가 출현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자, 지금 표본구안 하나에 보니까 14주가 출현해 있습니다. 그러면 5개 같으면 곱하기 5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가 됩니까? 70. 자, 지금 70주가 출현해 있습니다. 70주가 출현해 있습니다. 이 70주를 뭐로 나눠야 되겠습니까? 8로 나눠야 되겠지. 왜 지금 하나는 표본구안 하나의 넓이는 1.6인데 5개니까 8제곱미터단 말입니다. 표본구안 전체가. 그런데 우리 표본구안 전체에서 출현해 있는 걸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70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70주를 우리 1제곱미터에 대해서 알려면 70주를 뭐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70주를 8로 나누십시오. 8제곱미터로. 자, 여기 얼마 나옵니까? 8.75. 얼마요? 8.75. 와, 그럼 너무 많다, 그지? 8.75. 8.75. 자, 지금 1제곱미터에 8.75주가 출현을 해 있습니다. 그러면 1000제곱미터 같으면 여기에다 1000을 곱해야 되겠지. 아, 너무 적게 나왔네. 그러면 8.75 곱하기 1000제곱미터를 하니까 8750주가 출현했다는 겁니다. 요거는 뭐 10R당. 그러니까 실제 문제를 금방 제가 한 거는 일부러 문제를 어렵게 했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그러면 시험에서 와, 선생님 그럼 일일이 이걸 다 계산을 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실제는 좀 어렵게 내면 1000제곱미터가 아니고 10제곱미터당 요걸 줍니다. 10제곱미터당 한 30주는 너무 많나? 10제곱미터당 22주가 출현해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줄 겁니다. 조금 실제 문제에서 어렵게 주면 이래 줍니다. 10제곱미터당 몇 주다. 이래 줄 겁니다. 시험이 아주 막 올해 시험이 너무너무 어렵게 출제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일항폭이 얼마고 1m 일항 길이를 1m로 하고 일항폭을 1.6m로 했을 때 그러면 분명히 표본 구간에 대해서 그 표본 구간이 5개라고 이렇게 문제를 줬습니다. 요래 했을 때 우리가 이걸 계산할 수 있다 그지? 계산할 수 있고 우리가 이것까지 구할 수 있다 아닙니까? 요래 되면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은 그렇게까지 안 나옵니다. 실제 시험은 어렵게 나오더라도 10제곱미터당 몇 주냐? 그러면 10제곱미터에 22주라 합시다. 그러면 1000제곱미터가 되면 자, 10제곱미터에 22주 같으면 100제곱미터에는 220주지. 1000제곱미터 같으면 2200주. 그것도 너무 작다 그지. 그래서 10제곱미터에 한 220주가 출현했다 합시다. 그러면 1000제곱미터에는 22000주 요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게 1제곱미터당 22주로 주어지던 10제곱미터당 220주로 주어지던 100제곱미터당 2200주로 주어지던 우리는 뭐로 바꾸면 됩니까? 1000제곱미터당 22000주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구해진단 말입니다. 이거 구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게 구해졌을 때 마늘 재파종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몇 프로이? 35%입니다. 35%. 그러니까 왜 35%일까?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늘 농사를 실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마늘을 파종하기 위해서는 마늘 같은 경우에 이게 뿌리 식물 아닙니까?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 이 재배학 시험 친 지가 오래돼가 괴경인지 괴근인지 헷갈리네. 마늘은 괴경입니까? 괴근입니까? 괴경입니다. 예. 마늘은 그 구간이 있습니까? 줄기가 돌연변이 한 겁니다. 줄기가. 그래서 괴경이랍니다. 감자는 괴근이랍니다. 감자는 뿌리가 뿌리가 변해서 그래 된 거고. 두 개 바뀌었습니까? 두 개 바뀌었습니까? 그거 제가 분명히 그래 안 합니까? 제가 시험 친 지가 오래돼서 헷갈린다고. 그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고구마가 뭐라고 해? 괴근. 감자는 괴경. 확실합니까? 그 시험 친 지 몇 년 되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게 가령 마늘 같은 경우 아니습니까? 마늘은 인경이랍니까? 맞다. 언제 생각나네. 그래, 어쨌든 마늘은 그게 전부 다 굴을 키워야 된단 말입니다. 굴을 키워야 되는 것은 그만큼 기비를 있지, 기비하고 추비가 다르지. 기비는 뭡니까? 미끄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끄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미 파종 단계에서 벌써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파종하는데 거기에 더더구나 마늘 같은 경우는 또 종잣값이 비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5%나 줍니다. 그런데 그 제2양, 재직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벼 있다 아닙니까? 벼는 35% 안 줍니다. 얼마 줍니까? 25% 줬지. 그 차이가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억지로 외우는 것보다 이해를 해서 외우면 쉽게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35%고 여기에다가 뭘 곱합니까? 표준 출현 비율을 곱합니다. 표준 출현 비율. 그러니까 보험가액 금액 이미 주어져 있다 아닙니까? 35% 이미 알고 있다 그지? 그러면 우리 외워서 표준 출현 비율만 구하면 벌써 10점은 묶고 들어갑니다. 10점을 묶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만 구하면 된다고요? 요것만. 이걸 잡으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뭐 직업보험금까지 계산 다 되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마늘은 재파종 조사를 하는데 그게 문제는 재파종이나 제2양 재직파나 뭐가 있었습니까? 조사를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두 번 합니다. 1차 조사에서는 출현 주소가 3만 주 미만이라는 걸 조사를 하는 거고 2차 조사에서는 이제 재파종을 하고 나서 다시 가봅니다. 가서 다시 표본구간을 잡아서 세보니까 그게 3만 주 이상으로 출현만 돼 있으면 됩니다. 1차 조사에서는 3만 주 미만으로 출현되어 있다는 걸 조사하는 거고 재조사, 2차 조사는 3만 주 이상으로 출현했다는 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것만 당초 요것만 구하면 됩니다. 자, 마늘 재파종은 그래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나머지는 그 재파종 보험금 대상 여부 조사, 그 1차 조사에서 표본구간 수 선정, 표본구간 선정, 뭐 표본구간 길이 및 출현 주소 조사, 표본구간 길이라는 것은 아까 요겁니다. 8주의 길이를 재든지 아니면 1m, 1m는 길이 질 것도 없지. 1m냐? 오히려 굳이 잰다면 1m 안에 몇 녀석이 출현해 있는지 그걸 세는 겁니다. 1m 안에. 알겠지? 네, 그래서 요렇게 요걸 의미하는 거고 그 2차 조사에서는 다시 이제 재파종을 하고 3만 주 이상으로 출현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만 조사를 하면 됩니다. 네. 재정식은 파종하고 정식은 어떻게 다릅니까? 파종하고 정식의 차이. 파종은 씨를 심는 겁니다. 씨를.
그러니까 마늘 같은 경우는 전부 다가 쪼개가지고 그 쪽을 심는다 아닙니까? 그거는 씨를 심는 거는 파종, 정식은 그 정식은 뭘 갖다 정식이라 하느냐면 그 뭐랍니까? 모종 있지요, 모종. 모종을 심는 걸 정식이라 합니다. 네. 그래서 양배추는 모종을 심습니다. 그래서 재정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경우는 1차 조사에서 뭘 하느냐면 그 피해 면적을 조사를 합니다. 피해 면적을. 그 이제 피해 면적은 그 보면 55쪽 라에 보십시오. 55쪽 라에. 55쪽 라에 보면 피해 면적의 판정 기준 해놨지. 피해 면적의 판정 기준은 거기에 줄을 치십시오. 작물이 고사되거나, 고사됐다는 작물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지. 살아는 있는데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면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는 그 양배추로서 자랄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랬을 때 그게 피해 면적이 되는데, 그래서 양배추 재정식에서는, 재정식 보험금은 피해 면적률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마늘 재파종은 지급보험금이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35% 곱하기 여기가 표준 출현 피해율이 되었습니다. 표준 출현 피해율 공식이 여기 지급보험금 공식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할 양배추 재정식 보험금은, 양배추는 역시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이제 요건 얼마라고요? 20%입니다. 20%. 제일 작습니다. 왜 20%일까? 양배추는 사실 물만 줘도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초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마늘이 훨씬 많이 들지. 참고로 올해 남해 마늘이 참 좋습니다. 마늘 하면 벌레가 어디 마늘을 최고로 칩니까? 예, 아닙니다. 본래 뭡니까 이 부산 남천동에 뭡니까 김영식 사장 있다 아닙니까? 회장입니까? 누구예? 천호식품 사장 만나서 마늘 중에 최고 마늘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남해 마늘을 합니다. 그 사람은 남해 마늘을 합니다. 왜 뭡니까 흑마늘을 제조하는 데는 남해 마늘이 최고입니다. 김장하는 데는 의성 마늘이 최고입니다. 그래 됩니다. 그런데 혹시 대왕 마늘, 웅녀 마늘, 그러니까 우리 당군 신화에 나오는 웅녀가 마늘 먹고 사람이 됐다 안 합니까? 그 마늘이 무슨 마늘인지 압니까? 그 마늘이 남해 마늘인지 압니까? 아닙니다. 그 마늘은 웅녀 마늘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원래 웅녀 마늘이라고 우리나라 마늘이 있어요. 대왕 마늘. 다른 말로 요즘 흔히 여섯시 내 고향에서 코끼리 마늘 해가지고 이 당뇨에도 좋고, 그 다음에 암 환자들에게도 좋다 해가지고 소개가 된 그게 이제 코끼리 마늘이라고 있습니다. 코끼리 마늘은 크게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가 엄청 크거든요. 이제 왜 웅녀 마늘이냐 하면 당군 신화에 웅녀가 코끼리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웅녀 마늘을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예? 그냥 주냐고, 예. 저도 농사를 지었는데 정당한 가격을 받고 팔아야지. 자,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20% 곱하기 면적 비율입니다. 면적 비율. 그래 됩니다. 양배추는. 예. 그래서
당연히 면적 피해율이니까 면적 조사, 그 피해 면적을 조사를 하겠지. 네, 그래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 면적으로 판정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작물이 고사되어 버렸든지 살아는 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거. 예, 그래서 그걸 1차 조사에서는 이 면적 피해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걸 그 피해 면적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1차 조사. 그 다음에 이제 재정식을 하고 나면 재정식을 제대로 했는지 재정식 후조사를 해야 됩니다. 역시 이게 제2항 재직파가 됐던 마늘 재파종이 됐던 요 양배추 재정식 조사가 됐던 하여튼 그 제자가 붙는 거는 조사를 다 몇 번 합니까? 2번 합니다. 예. 꼭 왜 재파종을 했는지 재정식을 했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똑같으니까 이거는 뭐 문제 안 달아봐도 되겠지. 넘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경작불능조사가 나옵니다. 경작불능조사. 요거는 지금 자 우리 여기서 다루는 게 양파, 마늘, 고구마, 감자, 옥수수, 차, 콩, 양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요 경작불능은 차는 제외합니다. 왜 경작불능에서 차는 제외를 하느냐? 차는 말 그대로 차는 나무 아닙니까? 차나무. 보성이나 하동에 가보셨지? 차는 그 차나무 다년생의 그 차나무에서 그 1심 2여부로 그 새순 아니겠습니까? 새싹을 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차나무는 자라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잎을 딸 뿐이지. 그래서 차나무가 근본적으로 이게 경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경작불능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차나무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뭐 양파나 마늘이나 고구마나 이런 건 전부 다 뭡니까? 그냥 그 해에 심어서 그 해에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완전히 고사해버리든지 이런 문제들이 아예 뭐 피해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피해율이 경작불능 판정을 받으려면 얼마입니까? 65%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버리면 한마디로 경작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농민이라도 65%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서 뭐 그거 그 농사 지을 마음 나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말지. 갈아엎어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나무를 갖다가 그 한 해 좀 안 됐다고 차나무를 다 불질러 분다. 뭐 다 베푼다. 그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차는 경작불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러분이 봐도 경작이 저거는 한 번씩 보니까 요소 보니까 갈아엎더라.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차를 제외하고 경작불능 조사를 합니다. 차만 제외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경작불능 조사는 뭘 조사한다고요? 다 이어보십시오. 식물체 피해율을 조사합니다. 식물체 피해율. 그러니까 식물체 피해율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이게 한마디로 식물체가 지금 고사되어 있는 게 고사되었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게 얼마에? 65% 이상. 65% 이상이면 경작불능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걸 뭐 65%를 일일이 다 전수조사를 해서 세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조사하라고요? 대충 여러분이 눈으로 스캔을 쫙 합니다. 눈으로 합니다. 눈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목척조사를 합니다. 목척조사. 목척조사라는 것은 그 목이 눈목자입니다. 눈으로 대략 가늠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농지에 뭐 중간에 피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피해가 뭐 예를 들어 65%라고 쫙 잘라서 요 부분 이런 뜻은 아닙니다. 중간에 피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피해가 있는 부분들 한쪽으로 여러분이 스캔을 쫙 해가지고 그걸 한쪽으로 면적을 몰아보는 겁니다. 몰아서 보니까 대략적으로 내가 보기에 한 65% 이상의 피해가 있는 것 같다. 요리하는 겁니다. 그게 뭐 반드시 일일이 자를 다제해가지고 65% 이상이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목척조사를 통해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몫입니다. 그러면 보기에 65% 이상의 그 피해율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다 경작불능보험금 대상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계약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65% 이상의 피해가 있는데, 사장님, 이걸 뭐 이번에 경작불능보험금 신청을 하실랍니까? 아니면, 뭐 좀 실망스럽겠지만 더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수확기에, 수확감소보험금으로 신청을 하실랍니까?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자가 그래, 나는 기운이 빠져서 더 이상 도저히 쳐다보기도 싫어. 경작불능 신청해주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겠다고 해야 경작불능보험금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경작불능보험금의 대상이 되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라는 걸 그거는 누가 확인하라고요? 손해평가서. 여러분이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확인된 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고, 사장님 경작불능으로 하실랍니까? 뒤에 수확감소로 하실랍니까? 하고 의견을 여쭤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경작불능으로 하겠다 하면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겠지. 경작불능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자, 뭐 1이라 해도 되고 100%가 1입니다. 100%가 1입니다. 뭐 1 빼기 해도 됩니다. 자기 부담 비율. 여기에서 양배추 자기 부담 비율은 알고 있습니까? 양배추는 20, 30, 40만 있습니다. 양배추는 20, 30, 40만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들을 자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양배추는 자기 부담 비율. 여기에 제일 늦게 보니까 순서상 보니까 맨 꼬랑지에 있지. 이게 제일 늦게 추가된 겁니다. 양파, 마늘이 제일 먼저 시작된 겁니다. 바짝물에서. 이게 순서대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아가 제일 늦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는 아직은 자기 부담 비율 10%, 15%가 없습니다. 없고, 요아는 20, 30, 40%만 있습니다. 자기 부담 비율. 사고가 났을 때,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비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동차 보험 그 자기 부담 비율 얼마인지 압니까? 우리 자동차 보험 자기 부담 비율 다 있다 아닙니까? 20%입니다. 처음 듣습니까? 20%입니다. 20만 원입니까? 20% 아니고, 예. 20만 원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고급차가 20% 차종에 따라서. 예. 그래서 20% 아닙니까? 20% 맞지? 예. 제가 얼마 전에 보험을 경신했단 말입니다. 그래 보니까 자기 부담 비율을 보니까 20% 돼 있던데. 한번 집에 가서 공부입니다. 이제 집에 가서 그 귀향에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니까 자동차 보험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점검을 받아보니까 저는 그래 돼 있대요. 저는 자기 부담 비율 20% 돼 있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그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는 20%, 30%, 40%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10, 15, 20, 30, 40%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자기 부담 비율, 예를 들어 10%라면 100에서 10을 빼면
90% 아닙니까? 그걸 2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45%를 보험가입 금액의 45%를 경작불능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예. 그러면 15% 같으면 100에서 15%를 빼면 85% 아닙니까? 85%를 2로 나누면 42.5%입니다. 그런데 본래 수학에서 이 42.5% 요리되면 이걸 반올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경작불능 보험금 여기에서는 요걸 절사를 해버립니다. 절사를 하고 42%로 합니다. 42%. 유일하게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를 절사하는 게 유일하게 여기서 그래 합니다. 42%. 기억하시겠지? 그 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 20% 같으면 20% 같으면 이제 얼마 됩니까? 40% 되겠지? 이해됩니까? 30% 같으면 30%? 35% 되겠지? 자, 40% 같으면 30% 되겠지? 저 말 이해했습니까? 예, 그게 경작불능 보험금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사실은 이제 식물체 비율이 65% 미만이 되든지 식물체 비율이 조사를 해보니까 65% 미만이든지 65%를 넘었는데 계약자가 나는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을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그거는 뭐가 된다고요? 수확 감소 이제 수확량 조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수확량 조사를 보겠습니다. 자, 수확량 조사는 전부 다 이번에 보십시오. 수확량 조사 해가지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수확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경작불능 조사 결과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식물체 비율이 65% 미만이거나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지. 이제 그 경우에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조사 시기는 수확 직전입니다. 조사 시기는 수확 직전 합니다. 그거 줄쳐 놓으십시오. 조사 시기는 수확 직전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차만큼은 언제 하라고 해? 조사 가능 시기 합니다. 조사 가능 시기. 단 차의 경우는 조사 가능 시기. 거기에 줄을 쳐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 차에 있어서 그 조사 가능 시기 그게 5점짜리로 출제가 잘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해야 되는데 수확량 조사는 이제 수확량을 조사할 그 적기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56조 표 2-4-1 별표를 치십시오. 요거 별표 쳐야 되고 요 내용을 다 우리는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58쪽에 표 2-4-2 그 분목별 표본구간 면적조사 방법 이것도 다 좀 숙지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표 2-4-3에 분목별 표본구간별 수확량 조사 방법 그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 표 2-4-5 표 2-4-5에 그 수확량 합계 산정 방법 지금 오늘 요 표들은 다 좀 물론 이제 세세하게 내가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오늘 설명을 듣고 다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제대로 수확량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자, 표 2-4-1부터 보겠습니다. 분목별 수확량 조사 적기 적기 그거부터 보십시오. 지금 이 가능하면 좀 저를 같이 보십시오. 예.
자, 그거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양파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양파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비대라는 것은 뭐냐면, 비대는 구가 크는 걸 비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가 다 커버린 거. 이제 구가 다 컸으니까 이제 당연히 수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양파의 비대가 종료된 걸 뭘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 양파는 다 비대가 되어 있지. 수확기에 딱 들어가면 이 아들이 알아서 착 쓰러집니다. 이렇게 꼿꼿해 있을 때는 양파를 켜면 안 됩니다. 요게 구가 있는데, 그게 딱 모가지 부분이 탁 꼬꾸라집니다. 모가지 부분이 탁 꼬꾸라지면 그때 발로 차면 그냥 그게 켜집니다. 딱 그게 수확적기에는 그냥 바로바로 켜지거든요. 그게 바로 수확적기입니다. 그래서 식물체의 도복이라는 것은 그게 완전히 완전히 넘어지는 걸 도복이랍니다. 그래서 도복이 완료된 때, 자, 식물체의 도복이 완료된 때에 양파는 수확을 합니다. 자, 마늘은 어떻게 보느냐? 역시 마늘 비대가 종료된 시점인데, 마늘은 이게 잎과 줄기가 2분의 1에서 3분의 1. 자, 잎과 줄기도 아셔야 되고, 잎, 줄기, 그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잎, 줄기. 2분의 1에서 3분의 2. 그게 황변하여 말랐을 때와 해당 지역의 통상 수확기가 도래하였을 때. 자, 잎과 줄기가, 물론 줄기와 잎이라 해도 됩니다. 자, 잎과 줄기가 2분의 1에서 3분의 2 황변하여 말랐을 때. 그걸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늘도 그때는 그냥 술술 손으로 뽑힙니다. 그런데 수확 적기가 아닐 때는 있지. 마늘을 일일이 다 떠서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게 양파도 마늘도 수확 적기가 되면 수확하기 아주 수월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는 비대가 종료된 시점이 뭐냐? 자, 고구마는 삽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삽식. 고구마는 줄기를 갖다가 심는다 아닙니까? 줄기를 하나하나 끊어서 그걸 갖다 심거든요. 그래서 그걸 삽식이랍니다. 삽식일로부터 120일 기억을 하십시오. 삽식일로부터 120일. 그 다음에 감자, 이 고랭지 감자는 파종일로부터 110일. 파종일로부터 110일. 봄 감자는 95일. 가을 감자는 그런데 아까 우리 여기서 고랭지 감자가 파종일로부터 110일이었지. 그 다음에 봄 감자가 95일이었지. 그게 또 그대로 그 숫자가 가을 감자에서는 제주 지역은 110일, 나머지 지역은 95일. 110, 95가 그게 또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가 수월합니다. 110, 95. 자, 110은 고랭지, 95는 감자, 봄감자. 그 다음에 가을 감자에서는 제주도 110일, 나머지 지역 95일. 자, 벌써 배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옥수수 수염 아시지? 옥수수 수염 그거 다려서 거물로 가글을 하면 잇몸이 튼튼해진다 안 합니까? 그 옥수수 수염, 그 수염이 나오고 며칠 후? 25일. 옥수수 수염이 나오고 25일 후에 그게 까맣게 됩니다. 까맣게 되고 나면 썰이를 하시더라도 그럴 때 썰이를 하셔야 맛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너무 지나버리면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따서 드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는 이제 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 우선 자, 조사 가능일이라 했습니다. 다른 거는 수확 적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차는 조사 가능일을 줄쳐놓고 그 직전에 하는데 조사 가능일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대다수 신초, 1심 2엽. 대다수 신초라는 것은 신초는 새싹을 말합니다. 새싹을. 대다수의 새싹이 1심에 2엽. 잎이 2개 되는 거. 이게 더 나이가 들면 이제 어찌 됩니까? 2엽이 아니고 3엽, 4엽 요리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심 2엽 상태. 거기에서 1심 2엽이고 수확이 가능할 정도의 크기로 자라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신초장,
신초의 길이는 4.8cm. 옆장, 요 잎의 길이. 자, 옆장은 2.8cm, 옆폭은 0.9cm. 자, 그것도 4.8, 2.8, 0.9.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5월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 10일. 이제 왜 5월 10일이냐면 그 차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데가 어딥니까? 전남 보성입니다. 보성에 그 차를 받는 그 농협 있다 아닙니까? 농협 공판장이 5월 10일 이후로는 안 받습니다. 더 이상 안 받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까지만 합니다. 그 보성 차 농협 있지. 차 농협에서 공판장에 출하가 가능한 게 5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5월 10일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콩은, 자, 요 칸까지 하고 오실 겁니다. 콩은 콩잎이 노랗게 변해서 떨어지고, 꼬투리가 뭔지 압니까? 콩, 요 꼬투리 안에 요 콩이 요렇게 자리 잡고 있다 아닙니까? 콩 껍데기를 꼬투리라 합니다. 뭐, 꼬투리란 말이 어려우면 콩 껍데기. 그걸 까면 콩이 나오지. 예, 그걸 꼬투리라 합니다. 꼬투리의 80에서 90% 이상이 고유한 성숙 색깔로 변하는 시기. 그게 생리적 성숙기인데 그걸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후가 됩니다. 7일에서 14일 이후. 양배추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자라다가 이게 자랄수록 어찌 됩니까? 뭔가 공처럼 이게 알이 생기면서 안으로 오므라든다 아닙니까? 그걸 구랍니다. 결구가 완료된 때, 결구 형성이 완료된 때, 그걸 결구라 합니다. 공 모양으로 생긴 거 맞지? 네, 그래서 결구라 합니다. 자, 우선 그 수확량 조사 적기부터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쉬는 시간에 그걸 확실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예. 자,